교차 검증은 끝난 건가라는 질문에 비서는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답했다. 네, 회장님. 관할서 기록부터 병원, 입양 관련 업무, 당시 개입했던 브로커의 차명 계좌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5번째 경로는 없습니다. 보고서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다. 한치의 여지도 없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 상태였다. 진석은 보고서를 덮지 못한 채 한 장을 넘겼다. 멀쩡히 살아있던 아이를 버렸다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찾아 나섰던 이유. 단지 자리가 탐나서였다는 결론. 이미 충분히 잔인한 이야기였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6해 전 어린 성재를 버리고 사라졌던 전처 윤지혜의 기록이었다. 진석은 그 이름을 26년 동안 마음속에서 정리된 과거로만 두고 살아왔다. 배신한 여자, 가정을 버린 여자. 그렇게 믿는 것이 편했고 그렇게 믿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 고성희.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진실을 볼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왔던 건지도 몰랐다. 윤지혜가 만났다는 내연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고성희가 일하던 그 한정식 집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비서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그 한정식 집에서 고성희 씨와 그 남자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지혜가 아니라 고성희의 내연남이었다는 말인가. 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윤지혜 씨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 그 남자보다 오히려 고성희 씨였다는 정황이 훨씬 많습니다. 동선, 통화 기록, 주변 증언 모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진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26년을 속았다는 말인가? 그의 질문은 자조에 가까웠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고성희 씨가 우진 도련님을 안고 나타난 시점과 윤지혜 씨가 완전히 사라진 시점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입니다. 기억 속 장면들이 뒤엉켜 떠올랐다. 26해 전 어린 우진이를 안고 나타나 울먹이던 고성희의 얼굴. 갈 곳 없는 아이를 대신 품어주는 천사처럼 보였던 모습. 한정식집에서 묵묵히 일하며 헌신적인 척 미소 짓던 그 표정들.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는 연기였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진석은 속이 뒤집히는 느낌에 눈을 질끈 감았다. 내 가정을 깬 게 지혜가 아니라 성이었다는 거군. 진석의 말은 낮았지만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윤지혜 씨는 정황상 쫓겨난 겁니다. 아주 강력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식이었겠죠. 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산 사람을 죽이고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괴물. 진석의 입에서 씹어뱉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 괴물과 한 이불을 덮고 26년을 살았다. 천사 같은 아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뼛속 깊이 파고들어 혐오감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가족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 고성희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세상 그 무엇도 모르는 얼굴로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진석은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지은노라는 여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비서는 바로 답했다. 네, 회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AP그룹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와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이 아니야? 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짐승도 제 새끼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는 사진틀을 거칠게 낚아채 책상 위에 엎어버렸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더는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그는 멈췄다.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었다. 찾아. 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우선 윤지혜 씨부터 당장 소재 파악해. 최대한 빨리.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해 두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진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액정으로 향했다. 화면에 뜬 이름, 고성희.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여보, 오늘 저녁 기대해요. 우진이를 위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축하할 일이거든요. 사랑해요. 문장 끝에 달린 장식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사랑, 가족. 이 여자는 끝까지 연기를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진석의 입가에서 비릿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저 오만함.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오늘 저녁 스케줄 전부 비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겼으니까. 전화를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솟았다. 액정 속 고성희의 이름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기대해, 여보. 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쓴 그 완벽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잔인한 결말을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창밖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소리가 눌린 듯 낮게 울렸고 서류를 넘기는 작은 마찰음조차 과하게 크게 들렸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그 침묵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다. AP그룹, 청재 출신, 진석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진석의 얼굴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굳어졌고 손끝은 이유 없이 차가워졌다. 지은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이름을 가슴속에서 되뇌고 있던 또 한 사람에게 그 순간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옥 같은 시간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회사 일로 도쿄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지역은 그렇게 말했고 통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안도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 됐다. 몸은 좀 괜찮은 거냐는 질문에 그는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짧게 답했다. 입술을 세게 깨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역이 서 있는 곳은 공항의 출국장이 아니었다. 차가운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무심하게 빛나고 있는 병원 로비였다. 바닥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은 지나치게 작아 보였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현실감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도쿄 출장 2박 3일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들뜬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했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지역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몸을 지탱하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끊어진 것처럼 그는 그대로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야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내뱉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겼다. 화려한 출장도 성공한 사업가의 비즈니스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의 현실은 환자복과 냉기 가득한 검사대, 그리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대기 시간뿐이었다. 이 지역 환자분, 이번 수속 마치셨습니까? 검사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는 그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역은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목이 조여왔고 가슴 안쪽에서는 불규칙한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다. 성공의 정점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제야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아들이 되었다고, 이제야 은호에게 당당한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믿음 위로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현실이 내려앉았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이 목 안쪽에서 맴돌았다. 이제야 겨우 숨을 좀 쉬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삶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는데 왜 모든 걸 빼앗아 가려 하느냐고 외치고 싶었다.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다. 환자복을 입은 몸은 마치 죄수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간호사를 따라 검사실로 향했다. 같은 시간, 은호는 텅 빈 지역의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 정막이 오히려 귀를 울리게 만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린 채 그는 방금 전의 일을 되짚고 있었다. 이렇게 불쑥불쑥 회사가 장난입니까? 다시는 업무 외에는 제 방 들어오지 마세요. 지역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몸은 괜찮냐며 따뜻한 미움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 눈빛 속에 담겨있던 애정과 배려가 전부 연기였을까? 은호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은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역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평소보다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책상 위를 더듬듯 살폈다. 지역이 이렇게까지 날카로워질 이유가 없다면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때 서류 더미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급하게 버린 듯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게 뭐지? 은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고 펼쳤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병원 로고와 진료 과목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정밀검사 예약증. 환자 명단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역. 그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종이가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던 지역의 모습, 안색이 유난히 창백해 보이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마다 괜찮다며 웃어넘기던 얼굴이 떠올랐다. 바보야. 멍청이야. 그래서 날 밀어낸 거야? 아픈 걸 숨기려고. 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게 내버려 둔 건 아닐까?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가슴속에서는 오직 공포만이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역을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은호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오래된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딸랑거리며 울렸고 그 소리는 유난히 적막하던 카페 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퍼져나갔다. 진석이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려왔던 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상상했던 전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여자는 세월에 깎이고 닳아버린 얼굴, 거칠게 트고 갈라진 손,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차림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26년이라는 시간의 폭풍을 고스란히 견뎌낸 윤지혜가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마치 온몸에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은 것처럼 윤지혜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진석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평생 잊지 못했던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과 동시에 찾아온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윤지혜는 뒷걸음질을 치다 의자를 넘어뜨렸고 그 소리에 놀란 듯 동공이 미친 듯 흔들렸다. 마치 죽음의 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제발 가세요. 제발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윤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진석은 그 말에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춰섰다. 지혜야, 왜 이러는 거야? 날 보자마자 왜 도망부터 쳐? 그의 질문은 차분하려 애썼지만 속에 쌓인 불안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가장 두려운 이름을 입에 올렸다. 우리 성재는 괜찮은 거지? 그 여자가 성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지. 그 순간 진석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뇌리를 세차게 때렸다. 26년 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여자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안부부터 묻고 있었다. 그것도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석이 한 발짝 다가서자 윤지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웅크렸다. 고성이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윤지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청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진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지혜의 입술은 파랗게 질린 채 떨리기만 했다. 26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썩어 문드러진 진실이 이제 막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 앞에서 윤지혜는 여전히 무력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윤지혜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당신 핏줄이라고 했죠.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은 정당한 여자고 나는 부정한 여자라며 몰아세웠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 귀에 대고 웃으면서 속삭였어요. 윤지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숨이 막힌 듯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청재가 사고사를 당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될지 자기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 새끼 목숨을 가지고 협박했어요. 그 말 앞에서 진석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애미가 돼서 어떻게 버텨요? 살리려면 나가라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떠나요? 윤지혜의 울음은 처절했다. 진석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시야가 하얘졌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고 모성애를 자랑하던 고성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일그러졌다. 그 모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어머니를 협박해 자식과 생리별하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흉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성재를 죽이겠다는 말에 그래서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떠난 거야. 그 짐승 같은 협박 때문에.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했어요. 자기 딸도 이미 내다 버렸다고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의 눈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으니까요. 윤지혜는 고성이가 버린 딸 한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다. 진석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윤지혜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갈라지고 터져 피멍이 든 손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을 두르고 안방을 차지한 여자가 가짜였고 이 초라한 여인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자신이 진짜를 버리고 괴물을 집 안으로 들였다는 자각에 무릎이 풀렸다. 진석은 윤지혜 앞에 주저앉았다. 그녀를 안을 용기조차 없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미안하오. 지혜야. 내가 등신 같아서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군. 그 괴물 같은 여자를 천사인 줄 알고. 진석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목을 막았다. 26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말하면 짧아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성이는 그의 곁에서 웃고 잠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완벽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윤지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버텨왔다. 진석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하고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을. 전철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친딸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자신의 핏줄이라 속이며 이어온 그 소름 끼치는 연극 속에서 그는 언제나 완벽한 조연이자 관객처럼 행동해왔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죄에서 한 발짝 물러선 채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해왔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진석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감정은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다. 분노는 슬픔을 집어삼키고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날선 살기가 스며들었다. 울고 싶다는 감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그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진석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짚고 비틀거리듯 몸을 일으켰다. 귓가에서는 아직도 방금 들은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고 우연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의 숨을 막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되뇌었다. 기다려. 반드시 돌려놓겠다. 놈들이 짓밟고 빼앗아간 내 인생, 그리고 성재 엄마의 자리까지 전부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다.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밀치듯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냉정했다. 다른 한 손에는 성희가 조작한 한유라의 유전자 검사 서류 사본이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다.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파고들 때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서실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짧게 받았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모님과의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진석은 말을 끊듯 전화를 종료했다. 그의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예정대로 간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 완벽한 저녁을 끝까지 연기해주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정성스러운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청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만찬을 준비했어요. 스토커도 잡혔고 우리 영나도 이제 안정을 찾았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 집엔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석은 그런 청이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들 성재에게 옮겨갔다. 식탁 끝에 앉아있던 성재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진석 회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듯 말했다. 성재야, 내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겠니? 이 집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사람 말이야. 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입술을 세게 깨무는 아들의 모습에 진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말이 결코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겠다는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대충 꿰매려는 비겁한 타협처럼 들렸을 테니까.
영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라. 모든 걸 알고도 속아주고 싶을 만큼 참 감동적인 연극이지. 진석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청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결단 대신 안주를 택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성재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식탁 위에 떨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진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평화로워졌지? 정말 고마워. 그 말은 청이를 향한 것이었다. 청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 여보.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녀는 남편의 시선과 말에 취해 얼굴을 붉혔다. 잠시, 정말 잠시 그녀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이 행복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아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때였다. 진석이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여보.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 그의 목소리에는 젖은 회한이 섞여 있었다. 26년 전 그 여자 윤지혜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말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청이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어머, 여보. 갑자기 그 여자는 왜? 그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들려온 그 이름은 불길한 예감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진석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은 채 애써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여자랑 바람났던 남자 말이야. 당신이 예전에 일하던 그 한정식집 셰프였다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 달그락. 청이의 손에서 포크가 힘없이 떨어졌다. 금속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식탁 위의 평온을 갈랐다. 마치 비명처럼 날카로운 소리였다. 청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26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어머,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종업원이었을 뿐인데요. 그녀는 후들거리는 두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애원하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공포와 무너질까 두려운 세계를 붙잡고 싶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석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연민이나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이 식탁은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전장의 한가운데였다. 제발 모른 척해달라고,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지나쳐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깨뜨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말 대신 고여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셰프였는지, 당신의 전처와 그런 관계였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은 입술을 떠났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한 거짓인지 진석은 단번에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묘한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연해 보이는 눈망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낡고 눅눅한 카페 한 구석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하던 윤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귓가를 찢듯 울리던 고성의 메아리가 아직도 진석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말한 사랑이 고작 이거였니? 한 여자의 인생을 난도질해서 얻은 게 결국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행복뿐이었어. 우연이라니. 그래, 세상엔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 많지. 진석은 치밀어 오르는 통탄과 분노를 억지로 눌러 삼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스스로에게 향한 조롱이자 이미 무너져버린 믿음에 대한 장례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포크와 접시가 맞닿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렸고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이 질식하듯 흘러갔습니다. 영란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겁에 질린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청재는 참아보려 했지만 부모의 얼굴을 더는 볼 수 없어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청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진석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늘 다정하고 온화하던 남편의 눈에는 이제 깊게 가라앉은 슬픔과 숨기려 해도 새어나오는 경멸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진석 씨는 날 사랑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어. 청이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무너져 내리는 억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장 연습이 많이 된 미소를 다시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애써 붙잡은 미소가 오히려 더 처연해 보여 이 자리를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건배하지. 우리 가족이 거짓 없는 행복을 위하여. 청이의 목소리는 끝이 갈라지며 울음기를 품은 채 떨려 나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이는 손을 벌벌 떨며 간신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청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축배가 끝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진석은 잔을 비우며 젖은 눈으로 청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느낄 지옥이라도 차라리 곁에 사람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은 병원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바람에 몸을 맡기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꿈을 접었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존심도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고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욱신거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역은 난간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호야, 우리 은호는 어떻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이별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녀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니요. 자신이 없으면 은호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쌍둥이 오빠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주었던 그 가여운 여자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현실이 지역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문득 남겨질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버텨온 어머니의 등, 기대와 원망이 뒤섞인 형제들의 시선, 그리고 아직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 그는 난간 위에서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기도처럼 절규처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티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무릎이 그대로 꺾이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옥상에 울렸고 그 충격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숨이 막혔고 아무리 입을 벌려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회색 하늘과 난간, 발 아래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한 덩어리로 번져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점점 의식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징, 징. 고요를 찢는 듯한 진동이 주머니 속에서 울렸습니다.
너무 요란해서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숨이 다시 막혔습니다. 전화를 받을 힘도 받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진동은 한참을 이어지다 멈췄고 잠시 후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으며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지여가 수철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어서 전화 받아라, 이 녀석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던 아버지였기에 이 한 줄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읽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사실이 지역을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여가 아무 걱정 마라. 내가 어릴 때 유학도 못 보내주고 고생만 시킨 게 항상 내 가슴에 멍처럼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제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역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 그것은 돈도 인맥도 아닌 아버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뭐든 해결할게. 넌 그냥 살아라. 사랑한다. 내 아들. 그 말을 보는 순간 지역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울음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고 옥상 위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그 비장한 결심이 지역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죽음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강력한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차디찬 콘크리트 위로 뜨거운 부정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공기는 어제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악행을 덮어주기 위해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청재야, 부르지 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웃고 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지만 그 고통마저 분노를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감동적이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비겁한 타협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고성희 씨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덮어두고 싶은 거잖아요. 청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은 다를 거라 믿었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죽음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럼 용서하세요? 그렇게 비겁하게 사세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오해가 가슴을 깊게 후벼 팠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관객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역겨워서 못 견디겠어요. 청재는 몸을 돌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가라앉은 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서라. 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들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감동의 대가는 처참해야 공평하지 않겠니? 그 말에 청재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청재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방을 나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날카롭게 베이는 느낌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청이었습니다. 우진의 수술은 성공했고 눈의 가시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청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도 자신을 믿는 것 같았고 영나도 눈에 띄게 얌전해졌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과 만족감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방 안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믿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제 서랍맨 앞칸 위에 놓인 낯선 누런 봉투 하나가 성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흘려놓은 건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저 종이 몇 장이 전부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감각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고 이유 없는 불안이 피부를 타고 서서히 번져 올라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꺼내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찰나의 성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이름이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기록, 사망자 한유라라는 문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위에 찍힌 붉은색 사망 도장. 그 도장은 잉크가 아니라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희의 호흡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성희는 입을 틀어막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어디까지 알아낸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어왔습니다. 단 한치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해왔습니다.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흥건히 배어들었고 역한 울렁거림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사진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윤지였습니다. 26해 전 그녀의 인생에서 철저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존재. 진석의 전처이자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사라졌던 여자였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늙고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선한 눈의 성희가 가장 증오했고 가장 짓밟고 싶었던 바로 그 눈빛이 사진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온몸에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진석이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26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한 삶이
사실은 한 번의 파도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두 들켜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단 말인가? 성희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증거를, 진실을,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공간을 갈랐고 성희의 움직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고개를 들어 올리는 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박진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만찬장에서 보였던 다정하고 온화한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끔찍했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성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살을 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성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진석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윤지는 변하지 않았더군.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말이야. 성희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듯 진석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순간 성희의 가슴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진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한 경멸이었고 뼈에 사무치는 혐오였습니다. 성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변명은 목구멍에서 막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석이 성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망 신고한 그 아이, 지은호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성희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가짜 모성으로 쌓아 올린 삶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생각이냐는 그의 말에 성희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이어져 온 악몽이 마침내 끝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문자를 가슴에 품은 채 오열하고 있을 지은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놓겠다고 결심한 상철의 선택은 기적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너진 악녀와 죽음 앞에 선 연인, 그리고 엇갈린 부성애까지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